한국사 속 흥미로운 숨은 이야기, 장보고, 장영실, 조선의 실험정신, 왕실 생활의 비밀. 오늘 산책에서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나는 여행이죠. 역사책에서는 짧게 언급되고 지나가지만 사실 놀라울 만큼 흥미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9세기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했던 한 해상왕의 이야기.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과학혁명을 이끈 천재 기술자의 이야기.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 수준의 기록 문화와 과학 정신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장보고, 장영실, 그리고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걸으며 들어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놓쳤던 디테일, 그 안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천천히 음미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파트 1. 장보고, 바다를 지배한 남자. 9세기,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바다에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해적들이 횡행했고 특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납치되어 중국과 일본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평범한 배경 출신이었습니다. 귀족이 아니었죠. 젊은 시절 그는 당나라로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라는 군사직에 올랐습니다. 외국 땅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동포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요. 828년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왕에게 청원합니다. 완도에 진을 설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적을 소탕하고 우리 백성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왕은 허락했고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웁니다. 그리고 1만 명의 군사를 이끌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보고가 단순히 해적을 소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청해진을 거대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무역로를 장악한 거죠. 당시 동아시아 무역의 핵심 품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단, 차, 도자기, 서적, 그리고 불교 경전이었습니다. 그의 선당이 바다를 지키니 상인들은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의 외교력입니다. 장보고는 중국 산둥반도 적산촌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상인들의 거점이자 외교 채널이었죠. 일본 앤닌이라는 승려의 기록에 따르면 적산촌의 신라인 사회는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사실상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CEO였던 셈입니다. 군사력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상업 네트워크로 경제를 장악하고 외교로 관계를 관리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안보, 경제, 외교를 통합한 해양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본에 가는 사신이나 승려들은 반드시 장보고의 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를 오가는 무역선 대부분이 청해진을 거쳐갔죠. 한 개인이 동아시아 3국의 물류를 좌우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너무 큰 권력은 때로 위험합니다. 장보고는 딸을 왕비로 삼으려 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정치적 갈등 끝에 암살당합니다. 그의 나이 50살 무렵이었습니다. 장보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는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기전과 실행력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동토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파트 2. 장영실, 신분을 뛰어넘은 과학자. 이제 시간을 600년 정도 앞으로 옮겨봅니다.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실. 하지만 그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관노, 즉 관청에 소속된 종의 신분이었죠.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천민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동래연에서 관청의 물건들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했죠. 그의 기술이 소문나자 결국 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한양으로 불러올렸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어찌 천민을 조정에 들이려 하십니까?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재능의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발명품들은 조선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혼천해입니다. 이건 천체를 관측하는 장치인데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역법을 개선할 수 있었죠. 당시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쓰던 조선이 독자적인 천문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자경론은 더 놀랍습니다. 자동 물시계죠. 물이 일정하게 흐르면서 시간을 재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자동으로 종과 북을 쳤습니다. 24시간 작동하는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기도 없던 시대의 말이죠. 즉 우기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량 측정 기구입니다. 유럽보다 200년 앞선 발명이었습니다. 왜 비의 양을 재야 했을까요?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서 강우량 데이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기가 얼마나 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영실은 또한 해시계, 물시계, 천문 관측기 등을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였죠.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로 구현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종상품 호군이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천민이 이런 관직에 오른 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파견할 때도 장영실을 데려가 선진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말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세종이 타던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책임을 물어 장영실은 곤장을 맞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영실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재능은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재능을 알아보고 기회를 준 리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종이 없었다면 장영실의 능력은 역사에 묻혔을 겁니다. 반대로 장영실이 없었다면 세종의 많은 개혁도 실현되지 못했을 거고요. Part 3. 조선의 시험 정신, 기록하고 측정하고 개선하다. 장영실의 발명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바로 실험 정신입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왕의 비서실 기록인데 무려 28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되었습니다. 3243책, 2억 4천만 자에 달합니다. 이건 현존하는 세계 최장 기간 단일 왕조 실록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에 집착했을까요? 조선의 지배층은 믿었습니다. 역사에서 배운다고,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치국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장영실이 치국이를 만든 건 1441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조선 조정은 전국 각지에 치국이를 설치하고 매일 강우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십 년간 축적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조선은 경험과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가뭄에 취약한지, 홍수 위험은 어디가 높은지, 세금은 어떻게 조정해야 공정한지를 숫자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시대에 편찬된 향약집성방은 조선에서 나는 약재로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중국 의학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 풍토에 맞는 의학체계를 만들려 한 거죠. 농업기술서인 농사직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농서를 베끼지 않고 조선 각지의 노농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현장조사, 오늘날로 치면 빅데이터 수집이었던 셈입니다. 천문학은 더 흥미롭습니다. 조선은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별을 관측했습니다. 경복궁 안에 관상감이라는 천문대가 있었고 매일 밤 천문관들이 하늘을 관측했죠. 혜성이 나타나거나 일식이 일어나면 즉시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을 관찰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하늘의 변화가 지상의 일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미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천문 현상을 기록하면서 조선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한 가지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이로움을 헤아리고 사람의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 성리학적 이상이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조선은 실험했습니다.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Part 4. 왕실 생활의 비밀.
규율과 일상, 이제 조선 왕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삶을 화려하고 자유로웠을 거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왕의 일상은 철저하게 규율화되어 있었죠. 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먼저 사당에 들러 조상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회에서는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그 다음엔 경연이 이어졌습니다. 경연은 왕의 공부 시간이죠. 유학 경전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왕이라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배워야 했죠.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상소문을 검토하고 인사를 결정하고 재정을 점검했습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회의가 있었고요. 왕의 식사도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수라상에는 12첩 반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왕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독이 들었는지 먼저 검사되었고 왕의 건강 상태에 따라 메뉴가 조절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왕의 건강 기록입니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에는 왕이 언제 어디가 아팠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전자의료 기록 같은 셈이죠. 왕의 옷도 함부로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례에 따라 정해진 복장이 있었고 계절과 날씨에 맞춰 교체했습니다. 위궤라는 기록을 보면 왕실 행사 때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의 삶은 어땠을까요? 왕비는 내명부를 관리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교육, 궁중 행사 준비, 왕의 건강 보살핌 등이 왕기의 임무였죠. 또한 중전은 백성의 어머니로서 상징적 역할도 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상궁, 나인, 내시, 무수리 등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작동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재미있는 건 궁중의 언어입니다. 궁에서는 일상 단어도 다르게 불렀습니다. 밥은 진지, 잠은 곤침, 나이는 연세라고 했죠. 이건 단순한 존댓말이 아니라 궁중만의 특별한 언어체계였습니다. 왕실의 하루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투명성과 책임성 때문이었습니다. 왕이라도 함부리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였던 겁니다. 사관이 항상 옆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왕은 역사의 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시스템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권력을 견제하고 투명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왕에게도 엄청난 압박이었을 겁니다. 사생활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Part 5. 오늘의 통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 이제 산책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장보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비전과 실행력입니다. 그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동포가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을요. 그리고 단순히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군사력, 상업 네트워크, 외교 채널을 통합한 시스템을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문제를 보고만 있지 말고 시스템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개인의 선이나 열정만으론 부족합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하죠. 장영실은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재능은 배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재능을 발견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 세종은 신분의 벽을 깼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추게 되었죠. 현대 조직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배경에 사로잡혀 재능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요? 학벌, 경력, 인맥, 이런 것들이 현대판 신분제는 아닐까요? 조선의 실험 정신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치국이는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원칙의 구현이었죠. 조선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숫자는 많지만 그걸 제대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조선의 사례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왕실 생활의 기록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록되고 감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나요? 역사의 평가를 의식하며 행동하고 있나요?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장보고는 해상안보 시스템을 만들었고, 장영실은 과학기술 시스템을 구축했고, 조선은 기록과 관리의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수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성보다 100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더 강력합니다. 오늘 산책에서 우리는 1000년 이상의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했던 해상왕, 신분을 뛰어넘은 과학자, 기록으로 투명성을 만든 왕조의 이야기를 들었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비전, 재능, 시스템, 기록, 투명성. 이런 가치들은 1000년 전에도 중요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 조선시대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읽지 않는 자는 오늘을 이해할 수 없고 오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 오늘 산책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재능을 알아보고 기록하며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지혜였습니다. 다음 산책에서 또 만나요. 그때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